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교사 공부했습니다. 불교사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승려 이름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특히 헷갈리는 게 해 시리즈랑 의 시리즈인데 중요한 의 시리즈는 우리가 이미 구별했어요. 원효와 의상 그리고 이제 천지 해가지고 이제 구별을 갖다 했습니다. 해 시리즈도 이제 구별하는 팁 들어갔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초라든지 그리고 이제 진우리 요새 심심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요한 승려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려 때 이제 2+2, 통일신라 때 2+2 얘들 8명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사를 갖다 이제 중심을 잡아서 접근을 해주시면 절대 어려운 파트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불교 예술사예요. 불교 예술사는 뭐 불탑, 뭐 불상, 그리고 이제 불탑 친구인 승탑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다루는 거죠. 얘들도 기본적으로 접근법은 똑같아요. 어떤 이제 불탑 불상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시대 때 거냐 요거를 갖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특징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정도면 이제 문제가 풀려요. 이게 칼라로 보면 여러분 눈이 좀 부신데 흑백으로 봐도 괜찮겠죠? 구별할 수 있겠죠? 흑백으로 보겠습니다. 칼라로 밝은 화면에 보면 눈 되게 부셔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 삼국시대 불탑복권인데, 삼국시대는 여러분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삼국이 3개의 국가가 있죠. 고구려는 일단 뺍니다. 그러니까 3글자니까. 그리고 신라, 백제가 2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신라, 백제의 2글자 나라들의 2개의 탑들이 총 4개의 탑들이 등장해요. 고구려는 탑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목탑으로 만들어져서 목탑들이 전부 불탑을 했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각각 2개의 탑들, 2글자 나라의 2개의 탑들, 4개의 탑들만 먼저 구별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신라의 2개 탑 정리할 건데,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분황사, 모전석탑. 자, 분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이 당태종이 야 너 향기 없어서 시집도 못 간다며 하면서 놀리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 향기 분자, 황제왕자, 내가 이래봬도 향기가 거의 황제급이다 하면서 지은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찰에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이 이제 모전석탑. 자, 모자는 모방하다, 저는 벽돌 전자예요. 이게 석탑인데 있죠. 벽돌탑 형태를 갖다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벽돌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벽돌은 원래 흙을 구워서 만들거든요. 흙을 구워서 만든 게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엽기적인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석탑인데 벽돌 모양을 본떠서 만든 석탑에서 모전석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분황사 모전석탑. 요 탑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있죠. 현존 신라 최고의 탑입니다. 선덕여왕 별명이 문화재 여왕이라고 했어요. 선덕여왕과 관련된 3대 문화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룡사, 구충, 목탑, 첨성대, 그리고 바로 요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탑 양식의 석탑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한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시 문화재 여왕 선덕여왕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황룡사, 구충, 목탑,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고요. 짜장이라는 인물이 꼬셔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호국불교의 흔적, 그리고 몽골 침입으로 불타게 되었다. 몽골 애들이 이제 불교 문화유산 많이 태우는데, 그때 태웠던 2개 문화유산이 하나가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을 막으면서 만들어졌던, 그리고 두 번째가 요 황룡사, 구충, 목탑이에요. 2개만 신라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2개, 고구려 거는 없다고 했어요. 자, 먼저는 이제 미륵사지 석탑. 요것도 우리 어디서 구경을 했냐면 무왕을 공부할 때 살짝 간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익산으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당시 주류 사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와 관련된 큰 사찰을 하나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찰이 미륵사라는 사찰인데, 이 미륵사는 불타서 남아있지가 않아요. 미륵사지만 남아있어요. 미륵사의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륵사의 석탑 하나가 부서진 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 석탑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있죠. 현존 최대의 탑이에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규모가 큰 탑이에요. 그리고 이 탑도 일반적인 탑이랑 양식이 완전 다르게 생겨 있어요. 이 탑이 이렇게 뚱뚱한 이유가 뭐냐면 목탑 양식을 본떴기 때문입니다. 목탑 양식을 본뜬 석탑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시대까지 목탑이 유행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석탑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죠. 양식은 목탑 양식이 돼 재료를 갖다 석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나무들이 무게를 잘 못 견디다 보니까 같은 높이면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탑 양식으로 퍼져 있는 뚱뚱한 석탑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석탑 안에서 있죠. 금제사리 봉황기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선화공주와 관련된 그 선화공주의 신화에 도전한 데는 있죠. 사택 적적의 딸과 관련된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있죠. 백제탑이. 백제탑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은 있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자, 백제탑 중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으니까 가장 후기에 만들어진 이런 탑이라고 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 사비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백제의 문화유산이 대부분 부여, 사비에 있어요. 부여, 사비에 있는 게 아닌 것만 다른 지역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같은 거죠.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탑에 별명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평제탑이란 별명이 있어요. 평은 평정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요. 제자는 백제예요. 백제. 백제를 정복하다 이런 뜻이요. 왜 이런 별명을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가지게 됐냐면 여기 보면 평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백제를 멸망시켰던 나당연합군의 소정방이라는 당나라 장군이 있어요. 소정방이. 메기같이 생긴 소정방이. 이 소정방이가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기념하면서 여기다 평제, 내가 백제를 평정했어 하면서 평제라는 글자를 갖다 새겼던 거예요. 그리고 요 탑도 있지 않습니까? 목탑의 양식이 가미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제 두 개의 탑이 둘 다 목탑 양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목탑 양식으로 만들었고 얘는 목탑 기법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 탑 4개 끝이에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두 개씩 백제 2개, 신라 2개의 탑만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모양이 잘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쫄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사진들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림을 구별해야 되는지 그 감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별하는 포인트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층 혹은 이제 3층, 그리고 이제 뚱뚱하게 생겼냐 날씬하게 생겼냐 뭐 이 정도만 구별할 줄 알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는 4글자죠. 그러니까 신라 중대 4글자라고 해요. 신라 중대. 그래서 이제 4개의 탑이 나오는데 2개의 탑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 2개는 좀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형적인 형태의 2개의 탑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라의 탑, 통일신라 중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탑은 있죠. 어떤 식으로 정착되냐면 이중기단. 이중기단이라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받치는 기단이 2개 형태로 2단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사각평면에 3층의 석탑, 1층, 2층, 3층의 석탑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중기단의 사각평면 3층 석탑이 통일신라 때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 대표적인 형태의 2개의 탑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가문사지 3층 석탑과 그 다음에 끝판왕 요런 형태의 탑 중에 가장 잘 만든 완성도가 가장 높은 탑인 불국사 3층 석탑 2개의 탑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얘도 요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개 다 중요하다. 먼저 이제 가문사지 석탑부터 보게 되면 감은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찰이 만들어지고 이 탑이 만들어지냐면 문무왕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과 관련된 설화, 제가 수중농 대항암 얘기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죽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무덤을 동에 만들어달라. 동에 만들어달라. 왜? 왜구들이 자꾸 신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왜구들을 갖다가 내가 동해 용왕이 돼가지고 쟤들 다 잡아줄게. 내 무덤을 갖다가 동해 만들어달라 하면서 문무왕이 유언을 갖다 남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문사의 사각의 3층 석탑 아주 큰 형태, 요거보다 한 2배로 커요. 그러니까 큰 탑이 만들어졌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면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문무왕이 그 삼국통일의 기상을 갖다 반영해서 일부러 대형탑을 갖다 만든 거예요. 좀 심플하면서 큰 대형탑이 그 신문왕이 있죠. 아빠의 삼국통일을 갖다 기리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국사 3층 석탑.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학교 같은 이런 데서 이제 불국사 같은 데 많이 가요. 여기서 이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탑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탑으로 이제 평가받는 탑이 불국사 삼층석 탑이요. 요 탑이 경도왕 때 만들어집니다. 통일신라에 우리 이렇게 신선경에서 3대 왕이 있었죠. 그 중에 신라를 갖다 말아먹는 왕인 경도왕 때 만들어져요. 경도왕 때 누가 주도해서 만드냐면 불국사와 이 불국사 삼층석탑을 갖다 김대성이라는 사기로 대성한 사기꾼이 만들어요. 김대성이 누구냐면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이란다.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 사기꾼이야. 얘를 제가 왜 사기꾼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있지 않습니까? 탄생설화부터가 사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당대 엄청 유명했던 인물이거든요. 경도왕보다도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했던 인물이에요. 얘는 왕도 없는, 경도왕도 없는 있지 않습니까? 탄생설화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김대성의 탄생설화가 뭐냐면 대성이가 원래는 되게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되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승려가 시주를 받으러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성이네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불심으로 있죠. 자기 가진 먹을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내놓게 됩니다. 당연히 굶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굶어 죽고 나서 있죠. 얼마 안 있어서 신라의 재상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 하면서 아 얘는 옆마을에 살던 김대성이 환생한 거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다 구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라 탄생설화를 가진 게 이제 김대성이에요. 탄생부터가 구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기꾼 김대성이가 순진한 경도왕을 갖다 꼬시는 거예요. 불국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국사 다 알죠. 그러니까 불국사의 대웅전이라는 불국사의 중심 공간이 있어요. 중심 공간. 요 불국사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요 대웅전 앞에 중심 공간 앞에 탑을 세우게 돼 있어요. 탑.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을 세우는데 그 탑 양식이 두 가지가 전형적입니다. 하나는 중앙에 하나 딱 세우는 1탑 양식이에요. 1탑 양식. 근데 불국사는 있지 않습니까? 쌍탑 양식, 좌우 대칭되게 쌍탑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쌍탑도 솔직히 그렇게 드문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불국사의 탑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이 탑을 두 개를 전혀 다른 형태의 탑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보통은 쌍탑을 세우면 두 개를 갖다 똑같은 탑을 이렇게 세워요. 좌우로 그러니까. 근데 전혀 다른 형태로 여기는 이 불국사 삼층석탑이라는 탑, 전형적인 이중기단의 사각의 삼층석탑을 세워놨는데 그 맞은편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불국사 다보탑 보십시오. 다보탑이라면 되게 화려한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을 상징하는 탑을 갖다 세워놨어요. 두 개 전혀 다른 탑을. 이 탑들, 이런 전혀 다른 탑을 갖다 세워놨던 이유가 뭐냐면 김대성이 경도왕을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세워놨던 거예요. 우리 신라가 지금 왕과 진골 귀족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라가 예전처럼 다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있죠. 왕과 진골 귀족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대웅전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공간이거든요. 부처님 앞에 왕을 상징하는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 삼층석탑. 귀족을 상징하는 있지 않습니까? 요 다보탑을 갖다 세워가지고 부처님 앞에 우리 왕과 귀족들이 나란히 손을 잡아가서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합시다 하면서 경도왕을 꼬드겼던 거예요. 꼬드겨가지고 경도왕한테 뭐를 얻어냈냐? 노국부활을 얻어내게 됩니다. 노국부활. 우리 부처님 앞에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노국부활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꼬셨던 거예요. 이 사기꾼이. 그래서 노국부활되면서 신라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라 불러요. 사기로 대성했던 김대성의 요 탑이 이제 기하학적 균형미,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무형탑, 유형탑 별명 이거는 있죠. 나중에 이제 그 심화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화가 하나 있어요. 옛날 얘기 하나가. 근데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통일신라 때도 이제 2+2에서 두 개 화려한 탑들이 이제 두 개 나오는데 얘는 고난도의 시험에 언급이 돼요. 다보탑은 뭐 그냥 여기서 요 얘기에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왕 때 김대성이 귀족을 갖다 상징하는 화려한 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들어갑니다. 신라 하대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불국사 삼층석탑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중기단의 사각의 삼층석탑에 정점을 찍어요. 가장 완성도 높게 완벽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이 탑보다 우월한 탑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탑
탑쟁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탑을 만드는 조각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 탑보다 훌륭한 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내 탑의 어떤 독자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좀 특이한 장난질을 갖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단과 탑신에 부처님을 갖다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 아대 때 가면 기본적으로 이중에 사각의 3층석 탑에 기단과 탑신 벽면에 있죠. 부처님을 갖다가 조각하는 모습, 부조로 조각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요런 탑들이 이제 신라아대 때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탑이 진전사지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탑으로서는 있죠. 요거 이제 영광탑이라는 탑 하나밖에 없어요. 현존 유일한 발해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탑의 특징은 뭐냐면 있죠. 전탑이요. 벽돌탑. 이거는 진짜 전탑이에요. 전탑. 벽돌을 모방한 게 아니라 그냥 벽돌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요 탑은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요소로서 우리가 발해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탑이 아니라 부도들도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부도들. 고승들이 죽으면서 참선을 많이 한 승려들이 그 사리를 내뱉고 죽어요. 그럼 그 사리를 모시는 승탑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승탑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는 있죠. 철감선사와 염고화상탑입니다. 염고화상탑. 자,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잘 안 나와요 보니까. 근데 도의선사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종의 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가지산파를 만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신라아대 때 도의선사를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찰 이름이 아니에요. 승려들 이름이에요. 철감선사, 염과상탑. 요 두 개는 이름을 암기해 주십시오. 요게 신라아대 승탑 중에 가장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 위에서 봤을 때, 천장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팔각형 형태로. 그리고 이게 원에 가까운 형태라고 해서 팔각 원당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당형. 이 팔각 원당형, 유행했던 팔각 원당형 승탑을 갖다 상징하는 두 개의 탑이에요. 요 두 개의 탑이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요 두 개의 탑. 요 두 개 사진으로 구별하는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형태의 탑이 나오면은 신라아대의 팔각 원당형 탑이구나. 그리고 이거 철감선사 탑이라면 철감선사 탑이구나. 이거 염과상이라면 염과상 탑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는 뭐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이러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제 얘들 승탑이고 이 승탑 옆에 이 승탑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탑비가 있다. 요 정도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탑비와 승탑이 신라아대의 선종의 유행과 같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불교에서 하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뭐 의외로 많이 안 어려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두 개 동종 있지 않습니까? 범종이라고도 부르고 재료가 이제 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동종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동종이 시험에 나옵니다. 국사 시험에. 하나는 상원사 동종인데 이건 왜 시험에 나오냐면 현존 최고의 동종이에요. 가장 오래됐어요. 성덕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성덕왕이랑 동종이랑 인연이 깊어요. 시험에 나오는 두 개의 동종이 전부 성덕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성덕왕 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동종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덕왕이 성덕왕, 아빠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덕대왕 신종의 그 정식 명칭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더 유명해요. 여러분 에밀레종 들어보셨죠? 에밀레종과 관련된 설화 들어보셨죠? 종소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애를 갖다가 녹여서 만들었다는 종, 옛날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 종을 치면 그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밀레 하면서. 근데 다 구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을 갖다 만약에 녹여서 만들었으면 사람 뼈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뭐 이런 이제 성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안 나왔대요. 구라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설화가 생겼냐면 소리가 다른 동종들이랑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그 이상한 그 옛날 얘기가 붙었던 거예요.
이 에밀레종의 소리가 특이한 이유가 요 음통 구조가 일반적인 그 종이랑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통의 독자성 때문에 소리가 이제 되게 다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에밀레종은 우리 범종 중에 가장 크기가 크고 가장 소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무늬 같은 거, 비천상 같은 무늬 새겨져 있는데 문양도 가장 아름다워요. 요 종은 우리 종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종이라서 시험에 나오고 요 종은 우리 종 가장 오래된 종이라서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의 종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거의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고난도에 챙겨드릴 거고 발해 석등은 이미 봤죠. 고구려를 갖다 계승한 발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석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발해 석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불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의 불탑으로 넘어가는데 고려 불탑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각다층의 석탑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신라랑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신라는 사각의 3층 석탑이 딱 전형화되어 있었다면 고려는 있죠. 각도도 다양하고 층도 다양한 석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이제 조금 다른 그 석탑 양식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보면 삼국을 계승하는 있죠. 석탑들이 나오는데 삼국 계승한 석탑들은 시험에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고난도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암기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암기 팁도 스킵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있죠. 고려 전반기 송나라 중국의 정통 왕조인 송의 영향을 받은 탑 하나랑 고려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 왕조인 원의 영향을 받은 탑, 요 두 개의 탑이 자주 나와요. 요 두 개의 탑이랑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탑 하나 있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탑 하나 있어요. 요 4대 탑들을 갖다 시기를 갖다 구별해 줄 줄 알면 됩니다. 요거는 되게 빈출되고 있어요. 요거 암기하는 팁이 있지 않습니까? 월천원법이에요. 월천원법. 월 1,000원씩 내야 돼요.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는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고려 초기 삼국을 계승한 탑들은 진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전기, 고려후기에 이제 중국의 정통왕조 송나라와 오랑캐 왕조의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들이 하나 나올 거예요. 고려전기 이제 송의 영향을 받은 탑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이름 되게 길죠? 정확하게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월정사, 다각다층석탑 이렇게 외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 고려전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탑이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경천 해가지고 10층 석탑. 자, 요 탑은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되게 특이한 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특이한 면이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짝수탑이라는 거예요. 짝수탑, 10층 탑. 우리 이전의 석탑들을 보면 전부 홀수예요. 3층, 5층, 7층, 9층 하면서. 그런데 얘만 홀수, 짝수인 거예요. 짝수.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 몽골 애들이 믿는 종교가 라마교예요. 불교랑 비슷한, 하지만 불교랑 좀 다른, 기존의 중국 불교랑은 다른 불교입니다. 이 라마교의 특징이 뭐냐면 짝수를 숭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홀수가 남자를 상징하고 부처를 상징한다고 해서 홀수탑들,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을 홀수로 지었는데 얘들을 라마교에서는 짝수를 이상하게 좋아해가지고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짝수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요 경천사 10층 석탑을 직접 보시거나 사진, 좀 자세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되게 섬세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탑이랑은 되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탑은 좀 되게 투박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탑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지어집니다. 화강암. 우리 불상도 우리 탑들이 대부분 화강암으로 지어져요. 이 화강암의 강점은 뭐냐면 보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있죠. 보존만 잘하면 얘가 계속 이제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화강암의 단점은 섬세한 가공이 힘들다는 거. 그에 비해서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대리석 탑의 강점은 뭐냐면 섬세한 조각이 가능해요. 섬세한 조각이 가능해요. 대신 단점은 보존 능력이 떨어진다. 비마다도 얘들 녹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내에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일본으로 반출된 적이 있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 탑들은 되게 좀 투박한데 이 탑만 되게 좀 섬세하게 예쁘게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얘들을 갖다 이제 반출했다가 있죠. 다시 이제 되돌려온 되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되돌아온 이후에 되게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는데 이걸 갖다 지금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아주 고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박물관 가보시면은 국립박물관 그 로비 중앙 공간에 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국립박물관 새로 설계할 때부터 얘 사이즈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죠. 그게 이제 경월천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 두 개 탑 보기 전에 고려시대도 승탑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승탑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도 있지 않습니까? 신라하대 팔각 원당형 승탑을 갖다 계승해서 팔각 원당형 승탑이 만들어졌어. 일단 요까지만. 나중에 심화가면 요 세 개를 갖다 구별하는 팁을 갖다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팔각 원당형 탑이 고려 때도 계승되었다. 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자, 조선의 원법 들어갈 거예요. 조선전기의 원, 조선후기의 법. 자, 조선전기의 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여러 번 구경을 했어. 세조 때 불교 친화적인 세조가 있죠. 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갖다가 번떠가지고 있죠.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경천사진지 원각사진지 솔직히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으로 경천사지와 원각사지를 구별하지는 않아요. 이름을 주든지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사진으로 얘 들어가서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개, 얘 베껴서 만들어서 두 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법주사 팔상전이라는 목탑이 하나 등장해요. 목탑. 거의 건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인데 이게 건물로 분류되기도 해요. 그래서 건축의 역사에서도 이거 다룰 거예요. 근데 이거 목탑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존 최고에 있자. 현존 유일한 이제 목탑으로 평가받는 탑이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법주사 팔상전. 우리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봤을 때 되게 뚱뚱했지 않습니까? 이게 목탑 양식을 계승했다고 했어요. 목탑이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이 네 개 탑은 시기랑 연결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탑의 역사 끝났습니다. 좀 처음 해볼 때는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좀 반복하고 있죠. 특징들 잘 잡아주시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애정을 가지고 몇 번 정도 이제 봐주십시오. 특징 잘 잡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상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제 삼국시대 불상. 삼국시대 때 미륵불이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미륵불 그러니까 미륵신앙이 유행하다 보니까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미륵보살이 반가보절을 들고 사유하는 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대표적인데 이 두 개 말고도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이름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 일본에 비슷한 이 그 불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일본 국보 1호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일본의 가장 우수한 문화재로 평가받는 그 뭐야 그러니까 불상이 이 불상이에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랑 우리나라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고 베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있죠. 요거는 금동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안 나고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있지 않습니까? 적송으로 만들어졌어요. 적송.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증거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증거가 있었다고 해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다 지워버렸을걸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에게 이제 큰 영향을 갖다 주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을 대표하는 있지 않습니까? 방금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 공통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삼국을 대표하는 각각의 불상이 하나씩 있어요. 요거는 막 빈출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씩 바뀌니까 여러분 좀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고구려는 있지 않습니까?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영가 7년명이 뭐냐면 중국의 연호예요. 중국의 연호가 새겨져 있는 금동 열애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얘 특징이 뭐냐면 있죠. 등판이 넓다는 거예요. 광배라고 부르거든요. 그 고구려 불상의 특징들이 등판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영가 7년명 뭐 불상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있지 않습니까? 서산 마해 삼존불이라는 게 있어요. 마해란 말은 벽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벽을 깎아서 세 명의 부처님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경주 베리석불입상이라고 있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실제 사진을 갖다 자세히 보시면 얘가 제일 좀 수준 낮게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 특징이 뭐냐면 베리베리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리베리. 그래서 이제 베리 뭐 석불입상 뭐 삼존불 뭐 이렇게도 불러요.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베리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서산마에 그리고 영가 7년명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삼국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하나씩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불상의 끝판왕 나옵니다. 불상의 끝판왕. 요건 칼라로 볼까요? 불상의 끝판왕. 여러분, 한 번쯤 다 이렇게 실물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석굴암 본전불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그 불탑의 끝판왕이 불국사 3층 석탑이었어요. 김대성이 만들었어요. 김대성이. 자, 요것도 김대성이 만든 거예요. 김대성이 만든 거예요. 김대성 때 있지 않습니까? 경동왕 때 우리 조형예술이 정점을 갖다 찍게 돼요. 불국사란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을 왜 만들어지냐면은 그 김대성이 재상가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 재상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김대성이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불국사예요. 그 다음에 김대성이 그 전생에 가난했던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모시고 살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 옆에 석굴암이라는 동굴에다가 있죠. 동굴에다 석굴암을 갖다 만들어요. 석굴암. 이 석굴암에 모셔진 게 본전불이에요. 그러니까 현생의 재상집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게 불국사였고 있죠. 전생에 가난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게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여기에 신라의 우리 역사의 조형미술의 정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석굴암 본전불. 이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하적 지식 반영해가지고 가장 완성도 높게. 그리고 이제 발의 이불병자상 여러 번 봤죠. 요게 넓은 등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 고구려 양식 계승했다. 그 다음에 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뭐 2명의 부처님이 있다. 이건 뭐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만들었어요. 발에 도자기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는 있죠. 일단 이제 전반적인 불상의 방향성을 보면 신라보다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라 경덕왕 때 조형예술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그 조형예술 기술 수준이 이제 점점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퇴보를 갖다 보여주는 게 고려 초기예요. 특히 이 시기 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고려 초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촌놈들 호족들이에요. 호족들. 그러니까 신라말 그리고 고려 초의 호족들 얘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촌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촌빨 날리는 불상들을 갖다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고려 초 불상. 향토적이다, 지역적이다,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촌놈들은 무조건 크면 좋은지 알아. 그래서 아주 큰 불상들이 이 시기 때 유행하는 거예요. 못 만들고 큰 불상들, 못난이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두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미륵보살 입상은 막 이름이 바뀌어요. 뭐 석불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이게 정확하게 외우지 말고 관촉사가 포인트야. 관촉사. 이 관촉사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고려 최대의 불상이에요. 최대의 불상. 다른 불상은 그냥 이름만 알면 돼요. 마을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용미리 불상, 그 다음에 이촌동 불상, 뭐 이런 식으로. 이불, 입상, 뭐 석불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라 대충 이렇게 막 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촌동, 용미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촉사, 요 불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고려 최대, 그리고 요건 중요하니까 별명까지 암기를 하세요. 은진미륵, 은진미륵. 마을 동네보다도 있죠. 요 사찰 그리고 마을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동그라미 해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 고려초 이제 못난이 삼총사예요. 못난이 삼총사. 그리고 이제 못난이 삼총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는 좀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그나마 못난이들에 비해서 좀 정상적으로 생겼어. 근데 얘도 대원불이에요. 덩치가 상당히 커요. 앉아있는 불상인데도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특징이 철불이에요. 철불.
고려 초에 이제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합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전쟁에. 그러면 이제 무기들을 갖다 녹이는 거예요. 호족들이. 그래서 나는 왕건에게 저항할 생각이 없다. 왕건에게 이제 이렇게 투항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런 의미로 무기들을 갖다 녹여가지고 이런 대형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 충국리 철불. 이 충국리가 행정구역이 동으로 업그레이드돼요. 하사창동으로.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하사창동 철불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이 못난이 불상들 암기하는 팁이 뭐냐면 요거 얘들 되게 못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용이 필요한 얼굴들이에요. 관용이란 말은 용서란 뜻이에요. 가지고 이제 관촉사 그리고 이제 용밀이 이촌동 설불 해서 관용이 필요한 얼굴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얘들 보고 이제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친구 충국리 철불 하사창동 철불이 한심해서 이제 한숨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쟤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고 좀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못난이 시리즈로 이제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한숨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하에서 고려초 있지 않습니까? 4대 대형불들 두 문자를 갖다 따주십시오. 은근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암기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 무렵으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는 있지 않습니까? 고려 불상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불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통일신라 때 의상이 만들었던 부석사 있거든요. 그 부석사에 무량수전이라는 핵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불상이에요.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뭐 이 조금씩 이름이 바뀌긴 한데 소조 진흙으로 만든 아미타 불이에요.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 불상 중 가장 잘 만든 불상. 요것도 이제 고려 불상 중 가장 잘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예술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교사에 비하면 껌이죠. 그러니까 많이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교 들어가기 전에 기타 잡사상들 정리하겠습니다. 잡사상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도교, 풍수, 지리설 믿는 분들한테 하지만 이제 시험에 있어서 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든지 불교에 비해서 아주 그 비중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캐릭터 출제 포인트는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도교 얘기하겠습니다. 도교는 캐릭터가 2개 있어요. 특징이 2개 있어요. 특징 하나는 제가 이미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교는 아주 게으름뱅이 사상이다. 게으름뱅이. 도교 믿는 애들은 그냥 숨 쉬는 것만 하고 싶어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교의 이제 경전인 도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도덕경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애들 안 하고 싶어요. 무의자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에 묻혀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애들이요. 안분지죠. 무의자연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대충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숨어서 살겠다. 은둔사상. 그 다음에 이런 도교족이 있죠. 게으름뱅이 사상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있죠.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행복한 롤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롤모델이 누구냐면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신령을 롤모델로 해서 산신령을 숭배하고 본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상들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선사상. 산신령이 사는 산천을 갖다 숭배하고요. 얘들은 산신령이 불로장생이죠. 그러니까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산신령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에도 산신령, 이 산에도 산신령, 산마다 산신령이 있죠. 그러니까 다신교예요. 얘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신령을 우리가 왜 찾아요? 뭔가 우리 바라는 거, 현세구복,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신령 찾는 거예요. 현세구복적 성격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고차원적인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이랑 결합되면서 이렇게 약간 현세구복적인 있지 않습니까? 잡신사상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이제 도교의 성격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도교에 대한 이해 차원이고 있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각 시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도교의 흔적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이해,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도교의 흔적. 자, 우리가 아직 고분을 안 배웠어요. 근데 미리 예습 차원에서 암기를 해둡니다. 자,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고분 중에 아주 중요한 강서고분이라는 후기고분이 하나 있어요.
고려 후기에 좀 나왔던 이제 강서구분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구분이 있고 그 구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신도라는 도교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지키는 신들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주작이라든지 현무라든지 벽호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도교에서 4개의 방위를 갖다가 지키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도교쟁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네가 이제 집 지키기 싫으니까 4마리 신수들을 보고 방위를 갖다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마리 신수 중 대장이 누구냐면 북쪽을 지키는 현무예요. 이 사진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용을 잡아먹는 신수라고 평가받습니다. 보통 그 사신도 중에 이제 사진이 나오면 요 현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무가 대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격퇴하면서 있죠. 우중문을 놀리는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 줄여서 그냥 우중문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 우중문시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지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중문 놀리면서 야 충문아, 네가 평양성을 점령하지는 못했어도 한번 포위를 해봤지 않냐? 이 정도면 잘했지. 그냥 만족하고 집으로 꺼지는 게 어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지족이 들어가 있어요. 요 지족이 안분 지족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죠. 도교 흔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개소문 잘 아시죠? 연개소문. 고구려 마지막 독재자라고 해야 되나? 기업가라고 해야 되나?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 인물이 왕을 제거하고 영유왕 제거하고 얘가 이제 보좌왕을 세워서 고구려를 갖다 이제 그 지배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귀족들이 연개소문들한테 아주 많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개소문은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귀족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있죠. 기존 귀족들이랑 결합해 있는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있죠. 도교를 갖다가 장려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왕 때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있죠. 도교와 관련된 뭐 이런 뭐 사람들, 문화들 수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덕경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울 필요는 없어. 도교로 갖다 연개소문이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도교의 흔적들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령왕릉은 우리 고분 안 배웠어도 이미 제가 연습을 좀 시켜드렸어요. 워낙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고분이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고대 고분 중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냐면은 이 무령왕릉은 설명서, 지석이 아직 남아있어요. 현재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령왕릉 설명서, 지석이 그러니까 이 무령왕릉 지석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신으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무덤 터를 갖다 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토지신 산신령으로부터 토지를 샀다 이런 기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뭐야 그러니까 도교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택지적비는 뭐냐면 사택지적이 의장 있죠. 의장한테 버림받은 신하 중 하나예요. 의장이 말년에 가면은 충신들, 신하들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쫓겨났던 신하 중에 하나 사택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택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있죠. 불당을 하나 지어요. 사찰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 사찰을 짓고 나서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사택지적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석 문구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좀 되게 게으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숨만 쉬고 싶어. 이런 도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택지적비도 도교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문전은 있지 않습니까? 요 벽돌이에요. 백제 아주 아름다운 벽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벽돌 중에 하나가 있죠. 산천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이 산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산신령이야, 산신령. 그래서 산신령 숭배 사상이 있죠. 도교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백제 금동대학로는 여러분 다 알죠. 우리 뭐 역사, 초, 중,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도 뭐 표지에도 막 실려 있고요. 되게 유명한 그 백제 문화유산입니다. 근데 이 그 금동대학로가 전체적인 문양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꽃을 떴어요. 연꽃이면 불교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금동대학로를 불교랑 관련되어 있다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제로 요 전체는 연꽃인데 이 잎사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신선들이 살고 있는 요 산천을 묘사하고 있어요. 산천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불교 플러스 도교와 관련된 흔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불교는 이 시대 때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불교 흔적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 흔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도교의 흔적으로 금동대학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령왕릉지석, 토지시행, 그리고 사택지적비, 산수문적, 그리고 금동대학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도교의 흔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자, 화랑도 있죠. 누구야 그러니까 최치원이 유불도 삼도랑 뿌리가 같다 하는 헛소리를 했었죠. 헛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도교랑 일부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헛소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날랑 비문, 화랑 날랑을 기리는 그 비문에서 이게 언둔적 노장 사상이라든지 풍요도, 화랑도가 바로 도교와도 일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간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서 시작됐죠. 이것도 이제 도교랑 일부 관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신묘, 우리 고분 안 배웠는데 김유신묘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유신묘의 특징 중 하나가 있죠. 호석,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을 보호하는 둘레돌들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레돌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십이지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면서 12마리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동물들이 뭐하는 애들이냐면 시간을 지키는 신이에요. 도교에서 그 2시간씩 시간을 지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애들이 2시간씩 담당해서 지키는 시간신이에요. 시간신이에요. 도교에서. 이게 또 도교의 흔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에는 뭐 정효 넷째 공주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베레벨 거 다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로장생 사상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도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의 초제와 소격서 배웠죠. 소격서. 그리고 이제 조선의 초제와 소격서. 초제는 도교적 행사고 하늘의 재산을 지는 행사고요. 소격서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 행사를 담당하는 도교적 관청이에요. 그리고 조광조가 폐쇄시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근데 이 그 초제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 유래했어요. 고려 때도 초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 도교와 관련해서 그나마 자주 빈출되는 게 예종 때 보공궁이라는 도교 사찰까지도 건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간에는 도교랑 관련돼 있는데 신라부터 이제 그 고려로 이제 연결돼 가고 있는 거죠. 보공궁 빼고는 뭐 크게 암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풍수지리, 기타 잡사상 중 하나인 이제 풍수지리. 풍수지리 캐릭터는 여러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를 통한 예언사상, 그게 이제 풍수지리설이에요. 지리를 통한 예언사상. 지리를 보고 있죠. 야, 이 집안이 잘 나가겠네, 이 나라가 잘 나가겠네, 망하겠네, 이런 예언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언제 정립되었나? 남할선초 신라 하대 때 있지 않습니까? 정립되었고 누가 정립시켰나? 도선. 자, 도자가 들어가는 승려가 있죠. 선종계열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도선 선종계열의 승려예요. 선종계열의 도선이라는 인물이 신라 말에 정립시켜서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육두품 선종이랑 같이. 송악길지설 같은 거 주장해가지고 그 지역이 길지라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해줘가지고 애들이 지지를 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이 개경의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보사찰 건립했는데 이것도 풍수지리설이랑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삼경이 있어요. 삼경. 고려 삼경이 초기 삼경은 요 동경, 경주가 들어갔는데 얘가 곧 배제가 돼요. 빠지고 나면 얘 대신 남경, 한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양이 들어가고 나면 이 삼경이 전부 다 풍수적 길지예요. 풍수적 길지. 개경도 송악길지설, 서경도 서경길지설, 남경도 한양길지설에서 전부 다 3대 풍수적 길지에 있지 않습니까? 삼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풍수지리설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서경길지설을 근거로 해서 뭐 이제 궁궐 지어가지고 있죠. 천도를 갖다 주장했던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관련된 거. 조선이 한양으로 전도하는데 이 한양이 삼경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풍수지리설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유행했던 소송이 명당자리 소송 산송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풍수지리설이랑 관련되어 있죠. 장례원에서 담당했다고 우리 법제 다룸에서 제가 정리를 했었죠.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이 나타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슨 사상인지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서경의, 임원력 지세, 관찰, 뭐 음령가들이 점쟁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여기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청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묘총의 헛소리였죠. 묘총의 헛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보면서 끌어내는 사상은 풍수지리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번 서경촌도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맞고요.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자, 요거는 추가 지식으로 들어갈게요. 남경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동경이 삼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경이 빠지고 한양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양이 남경이에요. 한양 남경. 남경 설치가 2단계로 이루어져요. 2단계. 첫 번째 남경을 설치했던 인물이 고려의 전성기 왕인 문종이에요. 문종 때 남경이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근데 처음 설치했는데 야 이거 길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으로 지정을 했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겨요.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문종이 이거 좀 이상해 하면서 폐지를 시켜버려요. 바로. 그러고 나서 이 남경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게 언제냐면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숙종이라는 인물이 남경을 갖다가 있죠. 다시 삼경으로 자리 잡아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남경 설치와 관련된 두 명의 왕이 문종과 숙종이요. 조금 고난도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자, 초제는 뭐예요? 무슨 사상이랑 관련돼 있어요? 이건 도교랑 관련돼 있어요. 지금 뭔가 조금 그럴듯하다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3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은 왜 착각을 했냐면 그 착각이 여러분만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도교랑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설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미신이라는 이미지로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출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 문제의 오답선지로 풍수지리를 많이 주고 풍수지리 오답선지로 도교를 많이 줘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 잡아두세요. 도교나 풍수지리설 문제가 뜨게 되면 있죠. 오답선지가 도교나 풍수지리를 크로스해서 오답이 구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 있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둘 다 우리 머릿속에는 미신이에요. 미신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막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초제는 있죠. 도교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천도의 근거가 되었다. 맞죠? 한양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원래 이제 한양천도는 조선 초에 이루어지만 고려 말 때도 한양천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좀 지엽적인 지식이긴 한데 요걸 모르더라도 3번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오답선지를 갖다 캐치하고 있다면 여기서 방황할 이유가 없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요. 오답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불교 예술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 쉬었다가 요약 강의랑 그리고 이제 요 불교와 불교 예술사 이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